제임스 쿡의 방문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유럽은 중세부터 흑사병, 결핵, 매독, 천연두, 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이 창궐해서 환자나 시체들이 거리에 널려 있을 정도로 전염병 문제가 심각했죠. 저렇게 많아. 아이고야. 교수님 그러면은 제임스 쿡의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중에 전염병에 걸려 있던 사람이 옮겼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중 하와이를 가장 큰 위기로 빠뜨린 전염병이 있었는데 과연 뭘까요? 매독. 예, 규현 씨. 바로 매독입니다. 아, 이거 뭐야? 매독은 주로 성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신에 심각한 피부 궤양이 진행되고 신체 부위가 괴사합니다. 아이고, 오! 급기야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심지어 매독균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보균자가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컸죠. 그런데 제임스 쿡의 선원 중에도 매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집에 쉬고 있지 왜 따라온 거야 여기를? 결국 이들이 원주민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매독이 하와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임스 쿡의 일행에 남긴 기록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 배 주위에는 성병에 끔찍하게 시달리는 남녀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병을 자신들에게 퍼뜨렸다고 비난합니다. 그 병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들에겐 치료제가 없고 점점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선원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절제한 자들이라 당장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인류 전체에게도 파멸을 안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와, 대박이다. 아, 너무 무책임하네요. 끔찍하네요. 교수님, 그럼 이렇게 매독이 퍼진 하와이 사회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1년 후에는 매독뿐 아니라 또 다른 성병인 임질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에 매독에 걸린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병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떡해. 결국 불임이나 유산율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취약한 유아의 사망률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발생하게 됐죠. 너무 끔찍하다. 아, 이거 참. 게다가 매독 외에도 원주민 사회를 뒤흔들었던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 결핵은 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결핵에 걸린 사람은 심한 기침과 각혈 또는 체중 감소 등을 겪다가 급기야 목숨을 잃기까지 하죠. 당시 제임스 쿡의 선원 중에는 결핵을 앓다가 사망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하와이에도 결핵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아니, 유럽인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생긴 피해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핵이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 풍습 때문에 더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었을까요? 인사를 뽀뽀로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지? 뭐지? 네, 규현 씨가 얘기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인사법은 결핵이 전파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아,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결국 영국 때문에 퍼진 전염병은 이후 원주민들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1778년 제임스 쿡이 처음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하와이 원주민의 인구수는 최대 약 7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70만 명? 엄청 많네? 하지만 약 60년이 흐른 후인 1840년대 원주민 인구는 무려 84%가 감소해서 아이고. 그 수가 겨우 11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학살한 것도 아니고. 사람 수가 줄어드니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그렇죠. 독자적인 문화와 자주성을 지키기도 힘들어졌겠죠. 네. 그 결과 원주민 사회의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가 전염병으로 인해 서서히 골마가는 사회 영국은
하와이에 또 다른 비극을 선사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 바로 금속 무기입니다. 아이고야. 제임스 쿡은 처음 하와이 원주민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환대에 답례하는 의미로 황동 메달 몇 개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 원주민들이 식량이나 식수를 제공해 줄 때마다 작은 못이나 쇠조각 또는 단검과 같은 금속 무기를 주며 물물 교환을 했죠. 아, 왜냐하면 원주민들 사이에서 금속 무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원주민들이 그걸 뭘 알고 좋아하는 건가요? 금속 무기를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 석기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속 무기는 자연에도 얻을 수 있는 재료보다 훨씬 날카롭고 강력했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점점 금속 무기에 욕심을 냈고 아, 그랬구나. 급기야 제임스 쿡의 배에서 금속 무기와 물품 등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금속 무기의 힘에 매료된 원주민들은 곧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무기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총? 예, 바로 총이죠. 제임스 쿡은 원주민들과 사소한 오해 때문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총을 쓰며 무력으로 원주민들을 제압했죠. 급기야 원주민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당시 원주민 중에서도 유독 총의 위력에 주목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족장 카메하메하 1세입니다. 아, 카메하메하. 카메하메하 1세는 총기의 강력한 파괴력을 깊이 실감하고 영국으로부터 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총잡이를 고용하고 총과 대포 등의 무기를 잔뜩 구매했습니다. 그 결과 약 60대의 대포와 약 600개의 머스켓 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인들을 군사 고문으로 고용해 서양 무기 사용법을 배우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들을 모은 카메하메하 1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부족 중에 최고가 되려고 그러나요? 그것이 맞습니다. 아, 잔혹한 살육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는 더 하와이에는 여러 부족이 서로 싸우긴 했지만 총과 금속 무기가 들어오면서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쟁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어떡해. 왜? 절벽에서. 이건 1795년 카메하메하 1세가 벌인 누아누 전투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와우. 아이고, 앞으로 가면 찔리고 뒤로 가면 떨어지고. 그림 속에 총기를 들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과 석기시대 수준의 몽둥이를 들고 대치하는 원주민의 모습이 보이죠? 와. 전쟁의 규모가 커진 탓에 이 전투에서 최소 5천 명에서 최대 12,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세상에.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족끼리 또. 와. 아, 이거 참. 교수님, 근데 이게 서양의 금속 무기로 점점 전쟁이 더 잔혹해졌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후에도 5번의 주요 전쟁을 통해 카메하메하 1세는 하와이의 대부분의 이 섬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1795년 최초로 통일 왕국인 하와이 왕국을 세웠습니다. 아. 와. 그런데 최초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고대했던 하와이 왕국에 또다시 혼란을 몰고 올 나라가 등장했는데 어디였을까요? 이제 그 나라가 등장하나요? 미국이 와야지. 미국? 예, 바로 미국입니다. 19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는 기독교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와이 왕국이 복음을 기다리는 땅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누가 퍼뜨린 거야 또? 그 결과 1820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하와이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원주민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어땠나요? 처음에 쉽지 않았죠. 이에 미국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차츰 기독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 왕국에 기독교가 파고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당시 하와이 왕국을 다스리던 카후마누 여왕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입니다. 와, 여왕이 개종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하와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왕은 왕권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여왕은 공식적으로 하와이 왕국의 백성들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교육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야, 그렇게 되면 그럼 교수님 하와이 왕국에서 그럼 선교사들의 또 힘이 엄청나게 세지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일종의 엘리트 지배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박이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하와이의 전통 신앙과 문화를 탄압하죠.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와이를 비극의 섬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요? 예.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탄압한 건 하와이의 전통 신앙이죠. 그쵸. 이해가 안 가. 미국 선교사들의 압박으로 하와이 왕국에서는 전통 신앙을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아니 뭐 법으로까지.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전까지 숭배하던 다양한 신들을 부정하고 예배와 제사 등의 전통 의식을 중단하고 심지어 신전들까지 파괴합니다. 그림 볼까요? 토템을 불태우는 건가요? 예. 바로 원주민들이 모시던 석상, 제단을 태워버리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이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네. 미국 선교사들은 사탄적이다라는 이유로 여왕에게 이것까지 법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아니 지금 신성하게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야. 자꾸 막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아. 훌라 아닐까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선교사들이 하와이 왕국에서 금지한 건 훌라였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훌라에 대해 한 말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들의 훌라와 노래는 이교적 숭배의 일부였으며 종종 나체와 방탕함을 동반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원래 나체로 살고 있는 그쵸. 맞죠. 민족한테 가가지고 무슨 나체라니 이딴 소리라고 한다. 더워서 그런 건데. 앞서 말했듯이 훌라는 원주민들에게 일종의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이단 행위였겠죠. 아니 저거는 원주민들의 그 핵심인데 정말. 결국 원주민들은 더 이상 훌라를 출 수도 가르칠 수도 없게 됩니다. 야 답답할 텐데. 하와이 원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였던 훌라가 미국 선교사들의 견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하와이의 고유한 문화가 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이 훨씬 뛰어남을 계속 어필을 했죠. 그래서 왕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진출하면서 하와이 왕국의 정치까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다른 세력이 착취를 한다고. 바로 부유한 미국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왜 착취를 하지? 미국 자본가들은 대규모 상업 농장인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면서 하와이를 또다시 비극의 섬으로 만들게 됩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하와이의 운명을 뒤바꾼 이것을 플랜테이션에서 본격적으로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짐작했는데.
미국 자본가들은 하와이 왕국으로부터 사탕수수 농장을 짓는 데 필요한 막대한 토지를 임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자본가들은 카우아이 섬을 시작으로 이후 오하우 섬, 마우이 섬, 하와이 섬까지 사탕수수 농장을 점차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던 한 회사가 약 120만 평을 빌렸는데 연간 얼마 정도 임대료를 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조금. 얼마 안 냈을 것 같아요. 뭔가 쥐꼬리만큼 냈겠죠. 10만 원 막 이렇게. 줬으면 다행 아니에요? 안 줬을 것 같아. 10만 원 줄 거 뭐하러 줘? 안 줬겠지. 당시 300달러에 빌렸습니다. 와.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와, 말도 안 되는데. 당대 기준으로도 엄청 저렴한 편이었죠. 그냥 헐값이죠. 심지어 5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야. 교수님, 하와이 왕국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하와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고 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야, 이거 미국 자본가들이 대거 토지를 임대하고 대규모 농장을 세우자 자본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은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 노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심지어 미국 자본가들은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임금은 야박하게 줬죠. 당시 하루 일당이 약 12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200원 정도. 너무 아니에요? 게다가 사탕수수 일은 입이 아주 날카롭고 억세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어야 했죠. 그 더운 날씨에 너무 끔찍한데요? 이렇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죽거나 도망가는 원주민들이 많았죠. 감독님, 그러면 부족한 노동력을 네. 미국 자본가들은 어떻게 충당을 한 거예요? 아시아로 이제 눈을 돌린 거예요. 아. 그래서 1850년대부터 이미 중국인들, 일본인들은 가기 시작을 했고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을 합니다. 190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 102명이 하와이 땅에 발을 디뎌요. 지금 하와이가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이제 사탕수수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다문화 커뮤니티가. 그렇구나. 네, 부족했던 노동력을 아시아에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사탕수수 농업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여전히 노동자라는 허울을 쓴 노예나 다름없었고 그렇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죠. 반면 미국 자본가들은 많은 이득을 보며 하와이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사탕수수 농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였을까요? 빌리는 게 아니라 내 땅으로 만들고 싶다. 예, 견 씨. 바로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하와이 왕실과 귀족 계층에 로비를 벌이거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50년 외국인 토지 소유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들도 하와이에서 토지를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법을 낸들 누가 막겠어? 그렇죠. 자기들이 그냥 하는 강제로 거지. 통과시켰겠죠. 부족민들은 법이 뭔지도 모를걸? 네, 알지도 못하죠. 투표권이나 있나? 그 결과 하와이 왕국은 전체 토지의 약 99%는 정부 고위층과 미국 자본가들이 소유하게 되고 하와이 원주민들은 몇 퍼센트 남았죠? 1%. 1%요. 겨우 1% 남짓 갖고 있었습니다. 아예 이거 잠식당했네요. 욕심이 너무 많아. 참. 진짜. 심지어 1875년에는 하와이산 설탕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조약까지 맺어지면서 하와이 왕국의 수출 중 약 95%의 비중을 설탕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와이 왕국의 경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